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복근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답이 복근 운동 또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복근을 만드는 방법은 충분한 기간 동안 복근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건강과 관련된 다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잠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 둘째, 그것을 실천하는 것. 셋째,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여기에서 마지막 요소가 바로 습관의 영역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선 방법을 아는 것과 몇 번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바뀌죠. 그래서 오늘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습관의 과학을 다룹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할 겁니다.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별로 바뀐 게 없다면 또는 지금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나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사이언스와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의 저자 최겸입니다.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와 신경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전신의 대사작용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기본 구성 단위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감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이 뉴런들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신에는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뇌와 척수가 우리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중심축인 거죠.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 이외에 몸 전신의 말단부까지 이어져 있는 신경계입니다. 뇌 쪽에서 만든 신호를 끝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뇌 쪽으로 올려보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빛이라는 자극이 제 눈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말초신경계를 거쳐서 저의 뇌까지 넘어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의 뇌가 만든 신호를 제 손끝에 있는 이 신경계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제 근육세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의 몸이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 시스템, 다른 하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호르몬 시스템은 어떤 한 곳에서 이 호르몬 신호 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주로 혈관에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의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우체국 기사님께서 편지를 운반해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하죠. 신경 시스템이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소통은 약간 유선 통신과 비슷해요. 우리의 전신에 펼쳐져 있는 이 통신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뉴런들이 서로 통신선처럼 붙어 있진 않습니다. 뉴런과 뉴런, 이 사이에는 아주 작은 빈틈이 있어요. 이 빈틈,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시냅스 공간이 우리의 뇌의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냅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신호의 전달이 바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의 핵심이에요. 하나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건 그 뉴런이 전기적으로 흥분하는 겁니다. 이때 흥분한 뉴런의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신호 물질이 시냅스 공간으로 뿜어져 나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뉴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이 다음 뉴런은 또 다음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하고요. 이렇게 되게 많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는 이 연결 회로를 신경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 전신에는 다양한 신경 회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회로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작용이 또는 신호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감각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신경계 작용의 본질이죠.
자, 이제부터는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학습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활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전하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중 일부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이란 신경계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과 관련된 작용을 말합니다. 기억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실, 경험, 절차, 정서, 행동, 감각 등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입니다. 서술적 기억은 인지 가능한 사실이나 경험과 같은 정보를 가리켜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풀어 쓸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라서 서술적이라고 부르죠. 서술적 기억에는 예를 들어서 닭은 달걀을 낳는다와 같은 의미 정보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서 닭이 달걀을 낳는 것을 봤다와 같은 에피소드 정보도 있어요. 비서술적 기억은 서술적 기억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풀어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감정, 행동, 감각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끓는 물에 손을 닿았을 때 뜨거운 정도, 이걸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균형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비서술적 기억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뇌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정보를 우선은 단기 기억으로 확보합니다. 이 단기 기억 중 일부는 공고화,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깐 뇌에 머물렀던 기억이 단단하게 굳는 이 공고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뇌 어딘가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죠. 장기 기억은 주로 해마나 대뇌의 심피질 등의 공간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정보들은 주로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 공간에 저장돼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것은 이 시냅스 공간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으로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떤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이 시냅스에 어떤 코드를 새기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코드를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습관을 얘기하면서 왜 신경계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현상의 본질이 이 뉴런 간의 연결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또는 이미 있었던 기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이 모두 신경계에 생기는 변화에 기반합니다. 신경계에 생기는 변화, 그러니까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에서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신경계의 변화 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가소라는 단어에 가는 가능하다, 소는 빚는다 또는 조물조물 바꾼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경회로는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을 다룰 때 중요한 개념이 해브의 법칙이에요. 심리학자 도널드 해브는 1949년에 함께 흥분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설이 된 이 가설은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뉴런들이 같이 활성화되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뉴런 사이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해브의 법칙을 사람 간의 관계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별로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설렘을 느껴요. 마치 서로 다른 뉴런들이 같이 정기적으로 흥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둘이 몇 번 만나면서 함께 설렘을 느끼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이 사이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두 사람 간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그 연결이 단단해지는 것. 이게 바로 같이 흥분하는 이런 사이에서 연결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강해지는 것을 장기 강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장기 약화라는 개념도 있어요. 잘 연결되어 있었던 뉴런들이 함께 흥분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그 연결이 약화되는 거죠. 이건 마치 예전에는 자주 만나면서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떨 땐 되게 잘 하다가 한동안 이걸 안 하게 되면 또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잊어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어떤 뉴런들이 같이 흥분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 연결이 강화되고 같이 흥분하는 일이 줄어들면 연결도 약화된다. 이게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 중 하나예요. 자주 같이 쓰이는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뉴런 간의 신호 전달량의 증가. 앞에서 뒤에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이 뉴런에는 프리시냅틱 베시클이라고 하는 이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저장하고 있는 이 주머니 숫자가 더 많아지고 여기에서 더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 이 뉴런 사이 신호 전달량이 증가하고 이는 이 신호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증가. 앞에 뉴런으로부터 이 신호를 전달받는 뒤에 뉴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숫자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 신호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신경 전달을 받는 뉴런의 형태적 변화. 앞에서 이걸 전달받는 뒤에 있는 뉴런의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이 모양 변화가 이 신호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거죠. 네 번째, 신경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미엘린의 두께 증가. 이 신경세포들은 어떤 미엘린이라고 하는 절연체, 어떤 보호막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신경세포가 강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두께가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굵고 더 안정적인 전선같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 그 회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져요. 마치 아무것도 길이 없고 수풀이 우거져 있던 정글에 고속도로가 깔린 것과 비슷하죠. 이 길은 그동안은 아무도 사람들이 지나간 적이 없거나 거의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로 쌩쌩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가속성을 통해서 뇌 안에 길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습관이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자동화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 자동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 밥을 먹고 나서 양치하는 것, 특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 또는 자기 전에 많은 분들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시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게 된 행동들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은 뇌가 반복된 행동과 보상에 대응해서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관련된 뉴런들이 흥분하겠죠. 그럴 때마다 해당 행동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 혈로의 강화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행동을 별 의식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동화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커피 마시는 습관을 예시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또는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언젠가 처음에 그 행동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몇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습관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치고 나서였어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스타벅스에 가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라는 걸 마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메리카노를 한 입 먹고 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걸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저한테 그때 이 커피는 굉장히 쓰고 맛없는 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대학에 가게 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는 항상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선배들이 또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한 거죠. 그리고 오후에 졸릴 때나 시험 기간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밥을 먹고 나서 또는 졸릴 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마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커피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찾는 음료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자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관여하는 핵심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반복, 보상, 감정, 맥락이에요. 반복. 일단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필요합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관련된 뉴런들이 구성하고 있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강화되니까요. 제가 커피를 마시게 된 습관도 그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겼죠. 좋은 음식을 먹는 행동이든 운동하는 것이든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행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도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회로의 형성과 강화를 촉진합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나 성취감과 같은 내적 보상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적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신 덕분에 졸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은 커피를 마신 행위가 가져다주는 보상 중 하나였을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것도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수반되는 감정이 그 행동과 연결될 때 그 행동에 대한 신경회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약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던 것도 커피를 사람들과 마실 때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 많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 커피를 마실 때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마셔야 했거나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느꼈다면 커피 습관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과정에서 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된 행동들은 대부분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아무 상황이 아니라 잠에서 깨고 싶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보면 대부분 다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다가도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괜히 책이 읽고 싶어지고 사고 싶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좋은 헬스장에 가면 괜히 운동을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특정한 맥락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좋은 뇌신경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맥락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또는 엉망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 때 반복, 보상, 감정, 맥락과 같은 요소들을 잘 조절한다면 어떤 습관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습관 변화에 큰 도움을 드릴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이 책에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토믹 헤비츠예요. 한국어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습관 관련해서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떤 행동 변화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단계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입니다. 1단계 신호, 영어로는 Q입니다. 이 신호는 보상을 암시하는 단서예요. 그리고 열망, 크래빙입니다. 이 크래빙은 동기, 욕망 또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반응, 리스폰스입니다. 어떤 열망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리워드예요. 보상은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서, 어떤 큐가 우리의 뇌에 들어와서 어떤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 열망은 우리의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게 만드는 거죠. 이 보상이라는 것은 과거 원시 시대는 음식, 물, 섹스, 안전 또는 온기와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현대의 보상은 앞의 것들을 포함해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칭찬, 인정, 사랑, 우정, 만족감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네 가지 행동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다시 1단계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서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상을 얻은 경험은 다시 그 행동이 나중에 가치가 있는지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나중에 이 신호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고요. 이 행동이 발생하는 4단계를 제가 이 바나나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바나나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분께서 사온 바나나인데요. 저는 평소에 과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보고 나서 저는 이 바나나에 대한 어떤 신호를 얻게 됐어요. 원래 이 바나나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노란색 바나나를 보고 나서 이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바로 열망, 크래빙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크래빙에 따라서 이것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리스폰스, 반응한 거예요. 행동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먹으면 행동한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이 뇌에 있는 즐거움들, 만족감들 이것들이 바로 보상입니다. 리워드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바나나를 지금 보는 순간부터 어떤 신호, 큐를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바나나를 먹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먹지 않을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바나나를 검색하거나 또는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사기로 행동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바나나를 드시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보상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 행동이 발생할 때 이 네 가지 단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어떤 신호가 뇌에서 우리의 뇌에 있는 어떤 신경회로 스위치를 켜고 이것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그 열망의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보상을 만든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 이것들을 되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습관을 만드는 것 또는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신호인 거예요. 이 신호들이 우리의 어떤 시신경에 들어오든 어떤 감각으로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열망을 일으켜요. 이 열망이 생기고 나면 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애초에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것 또는 습관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신호를 관리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 주변 정돈, 삶 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끊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있으면 그것을 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으신 분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담배를 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는 빵이나 과자를 끊고 싶은 분이 지금 집에다가 빵이나 과자를 놔두고 있으면 그것을 안 먹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가 되어서 열망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열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신호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볼게요. 이를 위해서 제가 집에다가 되게 좋은 운동복을 사놓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운동복을 볼 때마다 운동하고 싶다, 운동해야겠다 라는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이 4단계 과정을 쪼개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신호는 분명하게 만들어라. 열망은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반응은 하기 쉽게 만들어라. 보상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첫 번째, 신호 분명하게 만들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산책을 결심했을 때 단순히 아침에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운동복 입고 바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 행동과 관련된 어떤 상황, 조건들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는다 라는 습관을 만들기로 했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영양제를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눈에 신호가 분명하게 올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설정해 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죠. 두 번째, 열망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청소를 하는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그냥 청소를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1시간 정도 들으면서 청소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제가 청소를 할 때 조금 더 그 행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이렇게 내가 어떤 하려고 하는 행동에 어떤 매력을 부과하는 것들,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죠. 또 다른 예시는 어떤 습관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어떤 단톡방을 만들고 함께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매력적이니까요. 세 번째, 반응.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헬스장을 끊어놓고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행동 자체가 가서 해야 되는 게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1시간 한다가 아니라 헬스장에 가서 내가 딱 5분만 있다 온다. 아니면 헬스장 가서 노래 5곡만 듣고 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작게 하기 쉽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네 번째, 보상을 만족스럽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 이 행동을 수행했을 때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같이 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이 산책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칭찬을 받는 것. 그렇다면 내 행동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주게 되죠. 이런 인정과 칭찬이 따라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키워서 조금 더 이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전략도 이 4단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없애기로 가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보이지 않게 만들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6시가 되면 저 휴대폰을 끄고 책상에 놔두는 게 아니라 저기 옷장 안에 안 보이는 곳에 둘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는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다 넣어놓고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애초에 이 휴대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오지 않고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제 눈에 이 바나나가 보이는데 이렇게 바나나가 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열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치워놔야지 제가 이것을 먹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께서도 이 방안을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졌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이것들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지 크레이빙 만들지 않아요. 2번, 이 열망을 매력이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하게 될 이 행동, 반응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매일 했을 때 2시간씩 썼을 때 1년 동안 몇 시간을 낭비할까 계산해보면 7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열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옷장이 아니라 회사에 넣고 퇴근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이 어렵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상을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이 보상을 만족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저녁에 휴대폰을 끄는 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단톡방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저녁에 휴대폰을 킬 때마다 1만 원씩 벌금 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행동을 했을 때마다 항상 1만 원이 사라지니까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가 되게 불만족스럽게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전략과 인사이트가 많으니까 한 번씩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관의 과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기억, 학습,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거나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혹시나 습관을 만들기 전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스맵 플레이북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책의 뒤쪽에 건강한 습관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뒀어요. 이것들을 오늘 배우셨던 이 습관의 과학을 적용하면서 따라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올해 꼭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습관을 잘 만들고 있었는지 그 경과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